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특히 2개월, 2개월 쉬다가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새 폭염으로 폭우로 폭주하는 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 성장과 교육에 관한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신태균 선생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신태균 선생님은 삼성에서도 일하시고 카이스트에서도 일하셨는데 그날 좀 부끄러웠어요. 난 교수로서 저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은 안돼 삼성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연구소에 돌아와서 그 연구원들 또 이사들한테 훌륭한 분 한번 모시자.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한번. 그랬더니 그럼 한번 모험해보자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날 2시간 있으면서 나도 앞으로 저런 분처럼 강의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분을 오늘 모신 겁니다. 평소에 새로 오신 분들 소개 많이 했습니다만 항상 부족했지만 지금 금방 제 눈으로 뵙기에 처음 뵙는 분들 한번 좀 소개해도 괜찮겠죠? 한 5분 정도 쓸 겁니다. 괜찮겠어요? 먼저 저쪽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KBS시죠? 그다음에 저 김규홍 뭐 안 입어도 되는데요. 김규홍 선생. 제가 제대로 아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아나운서 협회 회장 맞습니까? 운영위원장. 회장이 더 높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뭐 회장으로 올라가세요. 네. 부탁 안 드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어떤 얘기 연습하고 오셨어요? 네. 그다음에 옆에 미인 아나운서신가? 류지연 박사. 어디 계세요? MBC? SBS? 네, 네. 고맙습니다. 뭐 같은 방송국 출신 이보경 기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저분은 MBC. 저 서울대 외교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제 과목을 4개나 들었대요. 경제학 개론, 경제 원론, 거시경제론, 화폐금융론 했는데 성적 좋았다고 막 자랑하대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아주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김동영 선배님이시대.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김동영 선배님은 제가 다닌 경기고등학교 다니고 서울대 경제과 다니신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한세실업, 예스24, 동아출판사인가 그런 것들을 다 석권하셨나 봐. 김동영 선배십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에서 교과서를 서책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것을 AI 디지털 교과서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하는 회사들 중에 이제 규모가 있는 한 5, 6개 회사들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그쪽에 인력을 모으고 그 연구 개발하고 또 정부와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과서가 이제 AI를 써서 그 디지털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교과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작해서 3, 4년 사이에 대부분 다 바뀌게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오늘 그 이 모임은 늘 오고 싶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주제가 이래 가지고 제가 그 저희 동아출판사에서 지금 AI 교과서를 연구하고 있는 저 대표와 이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테이블에 제일 이 방에서 젊은 사람일 것 같은데 젊다 못해 어린 사람인데 저 시카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고 경제학도 하는 저 김은 씨죠. 한번 일어나 봐요. 체격이 크고 세련돼서 나이 많은 것 같으지만 4학년생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머니 저 선보영 선생도 계신데 사업하신답니다. 이왕 소개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 저 김은 양의 어머님이 저 최근에 발족한 하버드 서울에서의 하버드 AMP 프로그램에 계셨었는데 그 멤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좀 일어나서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시죠. 제가 거기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누구 계신가? 처음 오신 분들. 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강의 들은 다음에 이따 또 소개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분은 좀 소개해야 되겠어. 허성도 교수님 한번 얼굴이나 보여주시죠. 연설 안 해도 돼요. 우리 저 서울대 중문 저 서울대학 중문과 교수 하시다가 제가 총장할 때 도서관장 맞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 그리고 주창돈 씨 오늘 처음 오셨어요? 주창돈 처음? 저희는 우리 경제학과 제자입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그럼 이따 더 소개하죠.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신태균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한번 신태균 선생님 말씀 들을까요? 평소처럼 아주 정말 경청하고 그 다음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교육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태균입니다. 제가 강의를 평소에 많이 한 편이라서 긴장이 안 되는데 오늘은 그 총장님이 인사를 시키면서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아나운서 분들은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딱 벌써 소개하시는데 그냥 매뉴얼처럼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눅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허 교수님은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삼성에 오셔서 뭐 우리 저 나라에 뭐 굉장히 중요한 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가졌는데 하여간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의 조건인데요. 인공지능 시대 하면은 약간 이과, 공대, 과학, 기술 이쪽 분야일 것 같고요. 미래인재 조건은 약간 문과, 뭐 사람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술이라는 키워드와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맥락적으로 접목되어야 되는가가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솔루션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35년 정도 이제 삼성 그룹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저기 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왜 원장 못하고 부원장 됐느냐. 근데 제가 원장은 될 수가 없는 게 이건희 회장께서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장을 할 수가 없고, 부원장 체제로 해서 사실은 모든 교육을 총괄하고 해서 뭐 신입사원 들어오면 한 달 동안 교육시키는데 뭐 수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교육시키고, 뭐 과장 되면 교육, 차장, 부장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부사장에서 사장이 되는데도 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일주일씩 4번을 시키니까 이렇게 합숙 교육만, 그러니까 이렇게 합숙 교육만 한 달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CEO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 30에서 40년 동안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과 뭐 삼성, 특히 삼성전자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는가를 고민하려다 보면 사람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재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 그 수많은 트렌드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쭉 리뷰한 거를 집약해서 오늘 간단하게 제 강의는 한 뭐 40분, 50분 정도 하고 질문 뭐 있으시면 받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단상 때문에 그러는데 대충 이제 보시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현대미술관에 있는데 흉용 뭐 내용 대충 보면 해상도가 좀 뭐 그렇지만 흉용하는 파도가 쫙 돼 있는데 거기에 뗏목에 몇 명이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빨간 그 손수건을 흔들면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러시아의 이반 아이바조브스키라는 화가입니다.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는 뭐 물론 명화이긴 하지만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특이합니다. 9번째 파도입니다. 특이하죠? 9번째 파도예요. 그러면 여기 해상도가 좀 뭐 떨어지긴 하지만 이 앞에 여기 이제 뭐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앞에 크게 덮치는 파도는 몇 번째 파도겠습니까? 화가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몇 번째 파도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9번째 파도가 아니고요, 8번째 파도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파도 뒤에 멀리 어설프리하게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으로 보면 그게 9번째 파도고 지금 넘어야 하는 파도가 8번째 파도인 것이죠. 이 화가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엄청난 파도를 넘기도 힘들지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셨던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 몰려 있어서, 모나리자는 뭐 루브르에 가서 모나리자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엄청 많죠.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리코라는 화가가,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마치 아까 둘 다 관련성이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 앞에 그림에서 줌인을 해가지고 딱 보면은 보여질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도 뗏목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프랑스에서 약 300명 정도의 군인과 선원과 여객들이 아프리카로 가다가 조난을 당해 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회귀하는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7, 8명 정도가 겨우 살아남아서 그 조난을, 어떤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험악합니다. 마치 인육을 먹기까지 하면서 버텨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것도 특이합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메두사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굉장히 흉측하고 흉악하고 거의 잔인한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이 두 그림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또 거대한 파도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몇 번째 파도냐는 우리 인간들이 디파인 할 수 있지만 엄청난 파도가 몰려들고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파도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마치 메두사호의 뗏목처럼 그야말로 흉악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살아왔지만 인생의 말년에 흉측한 우리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게 오늘 드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지하실 겁니다. 지금 세상이 또다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졌다고 치면 여기 계신 연배가 100세 정도 안 되신 분은 대개 살면서, 물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문명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왔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우리가 겪었던 것이 1970년, 80년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 이른바 산업혁명이 종말을 구하고 정보지식혁명으로 시작된 그 혁명이 왔다는 것이죠.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그 웨이브를 넘으면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나름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석세스풀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년을 잘 보내면 되는 것이 보통의 인류의 역사인데, 우리는 재수없게도 끝물에 이상한 파도가 또 하나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네 번째 파도, 제4의 물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는데 5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이거는 덮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모든 이 얘기들은 주로 4.0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GPT-4, 4.0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4.0, 마켓 4.0, 인더스트리얼 4.0, 이 네 번, 이제 3의 시대에서 네 번째 웨이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래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길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하도 또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들으셨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편의상 제가 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딱딱딱딱 찍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하고 어떤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저는 요걸 미래사회의 특징,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특징을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인간 시대가 온다. 이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와 인간이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지내오다가 이것이 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이게 하나로 융복합이 되는 모습의 인간 유형, 이걸 4차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이슈가 뭐겠습니까? 기계와 인간의 쟁패죠, 그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슈 아닙니까? 인공지능, GPT는 그 중에 일부요. 결국 무인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계가 인간을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공포와 우려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패러다임 속에 진입하게 된 것은 3차 제3의 물결의 배경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4.0 사회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한테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하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를 갔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저는 이제 서울이 좀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하여간 광교산 밑에 이렇게 공기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데요. 거기 왔다 갔다 서울에 하다 보면 네이버 본사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차 타고 경부고속도로 왔다 갔다 한번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저 푸른 건물 하나였는데 지금 그 옆에 쌍둥이처럼 또 하나의 약간 회색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두 측면입니다. 이거는 3.0 시대를 아주 통과하는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인간 프렌들리하고 캠퍼스처럼 아주 멋지게 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이버가 자랑하는 미래를 위해서 호기롭게 어프로치하는 로봇 빌딩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도 근무를 해요. 로봇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겁니다. 로봇이 다닙니다. 로봇이 메인이고요. 알아서 로봇 전용 엘베도 따로 있고요. 같이 타는 엘베도 따로 있고요. 인간만 타는 엘베는 없습니다. 같이 타거나 로봇만이 따로 타거나 이렇습니다. 자, 택배 로봇 있고요, 식당 로봇 있고요, 마트 로봇 있고 커피 로봇 있습니다. 그 빌딩 내에서 다 운영되는 로봇들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하나 중에서 스타벅스가 그 빌딩 안에 있어요. 그 중간층에 있습니다. 1층에 일반 매장 아닙니다. 그 직원들을 위한 스타벅스 매장이에요.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요, 딱 스마트폰에다가 앱 딱 해가지고 커피 주문 딱딱딱딱 합니다. 그러고 끝내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스타벅스에 딱 로봇이 가가지고, 로봇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박스에 가서 주문한 거 주면 그거 딱 들고 딱 지가 알아서 스타워즈의 R2D2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씁니다. 딱 열면 스타벅스 자기가 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영화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네이버가 전 세계를 향해서 미래가 이렇게 가니까 네이버가 뭔가 공격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로봇들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네이버 1784라고 이렇게 인터넷 치시면 여러 가지 전경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견학을 제가 한 2-3시간 하고 왔는데요. 이건 진짜 리얼리티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챗GPT는 한 1.5년, 채 2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업무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증권 같은 데는 거의 미래 분석하고 증권 분석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쓴다고 해서 세상도 다 나 같으려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뭐 나는 별일 없고 했다고 해서 세상이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으로 스투피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냥 지금도 구글 누르면 거의 아마 이렇게 쭉 뜨는 기사 중에 한 두세 개씩은 주로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1번 4차 인간의 시대가 온다는 것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연결 사회가 온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AI 오는 그거하고 조금 연결은 돼 있지만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초연결. 연결 사회라는 건 뭐 어떻게 하면 초가 붙었거든요. 초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복수로 연결된다. 이게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냥 쉬운 예 들어. 넷플릭스 혹시 다 보시죠? 또 아직도 또 이렇게 안 깔고 계신 분들은 뭐 안 깔 수는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모르는 겁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왜 갑자기 대박을 쳤을까요? 한류 때문이고 우리가 잘 만든 그럼 뭐 옛날에 대장금은 뭐 잘 못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글로벌로 석권을 했어요. 왜? 출시를 하고 런칭을 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석권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때문에 그래요. 넷플릭스가 쉽게 해서 전 세계를 안방을 다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글로벌입니다. 내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드라마를 내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뭐 세계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이거는 글로벌 컴페티션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넷플릭스에 온 시키기만 하면 이거는 글로벌 랭킹이 실시간으로 세팅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이렇게 누르면서 뭘 선택하시면 누르는 순간 그거는 전 세계의 모든 영화들은 랭킹이 리얼타임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건 뭐 딱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이게 이전의 세계와 달라진 또 하나의 모습. 이 초연결 사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초연결 사회의 도래인데 여기서 키 컨셉은 뭐 복잡한 얘기 다 빼시고요. 요 가운데 따옴표로 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초연결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소멸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80억 명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마땅히 연결되어져야 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선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연결성에 있어서 내가 고립되어 있는 거고요. 고립되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 내지는 밖에 나오다가 핸드폰을 안 갖고 오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출근하다가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래 오늘 핸드폰 프리 날이야. 그냥 오늘 하루는 핸드폰 없이 지내야지 라고 하면서 운전을 계속 하십니까? 출근하고 톨게이트 지나거나 아니면 마을을 지나가지고 쭉 시내에 나왔는데 안 갖고 왔어요. 구구구구 그러면서 다시 들어갑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아까 질의응답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별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100% 들어가서 나오죠. 왜 그렇겠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된 것이고요. 하루 동안 내가 고립된 것이고, 고립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나는 하루 동안 소멸된 거죠. 소멸이란 표현에 죽어 있는 겁니다. 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죽어. 옛날에는 연결 안 돼 있으면 내가 버젓이 살아있고 내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랑 접속을 할 때 접속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초연결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 인공지능 생각하셔도 되고 4차 인간의 사회가 오고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요즘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 아바타, 빅데이터, 챗 GPT, 로봇, IoT, SNS 이런 말들 지금 얘기한 것만 다 합치면 아마 지금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핵심의 거의 90%를 커버하는 키워드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야, 세상은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막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중간에 딱 생각하면 한 가지 키워드만 보면 다 연결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쭉 보시면 뭐 다 뭐뭐뭐뭐의 연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거는 네 번째 파도의 두 번째 화두고요. 세 번째는 가상현실 사회가 온다.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한 2년 전까지 막 난리를 치다가 지금 잠수를 탔거든요. 잠수를 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세계는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현실, 그러니까 4차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는 뭐 여기는 또 연배들이 있으니까 주로 피지컬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삶을 우리 인생의 한 80에서 90%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인생의 중요한 게 우리 사람끼리 만나고 서로 손 잡고 얼굴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이제 3차 3.0 시대인 겁니다. 왜? 물리적으로 이 공간이라는 게 3차원의 세계잖아요. 근데 4차원은 뭡니까? 3차원은 없고 4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3차원도 있고 4차원도 있어서 내가 3차원과 4차원을 하루에도 오락가락하면서 온앤오프를 통해서 두 가지 공간이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혹시 타보셨으면 지하철 탄 사람의 95% 정도가 가상 공간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지하철 공간이 물리적 공간인데 왜 가상 공간이? 지하철 여러분들 혹시 타고 오신 분인데 내가 오늘 타고 오는 동안에 내 옆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 또는 모양이 어땠어라는 게 인지가 되십니까? 지하철에 타는 순간이요, 타기 전서부터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다 들어와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100%라고 안 했냐면 그거 나머지 5%는 조는 사람이에요. 조는 사람들 그냥 딱 타서 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거 보다가 졸려가지고 떨구기도 하고 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가상현실 사회라는 게, 가상현실이라는 게 거기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회. 그리고 개인마다 포션이 다 틀릴 겁니다. 나이 든 분들은 별로 가끔씩 익셉셔널하게 보지만 요즘 젊은 층 시카고 4학년 그다음 컴퓨터 사이언스 100% 이 어떤 의식의 구조가 현실과 가상이라는 부분이 합쳐져서 나의 삶을 규정하고 소사이어티를 규정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하는 사고로 가는 것, 이게 4.0 사회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의 공간이 사업, 놀이, 학습, 투자, 사무, 사회, 생활 이렇게 지금 쫙 펼쳐가고 있으니까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은 1번, 2번, 3번이 결론으로 나온 이 우리 아날로그 사회적 특징이 뭐냐면 1인 시대 솔로 사회가 오고 있다 가지고 지금 왔죠. 그죠? 다 왔습니다. 그죠? 지금 뭐 우리 세대 조사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대 수가 많은 게 단독 세대가 많죠. 싱글로 30몇 뭐 20몇 프로 하더니 지금 30% 하고 더 갈 겁니다, 아마. 나중에 한 50%쯤 갈지 몰라요. 뭐냐면 이런 얘기 나올지 몰라. 아직도 넌 복수 세대냐? 다 혼자 하는데 이렇게 뛰면은 여러 명 나오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서로 뭐 정치적으로도 그든 사회적으로 보면 통합이 안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도 있고 뭐 학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능가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대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무지개 떡처럼 돼 있는 겁니다. 자, 베이비 붐 세대 뭐 이상은 다 그냥 퉁쳐서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요. 거의 다 지금 이제 리타이어를
했죠. 뭐 공식적으로는. 근데 X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M세대가 있고요. 우리는 MZ세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MZ 중에서 M이 싫어하겠어요? Z가 싫어하겠어요? Z가 싫어하죠. 왜 그 노땅들하고 우리를 싸잡아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죠? M은 MZ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그냥 묶어서 하든 M은 그냥 M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지금 학교 다니는 지금 대학생, 뭐 카이스트 뭐 학생들 요거는 Z세대가 아닙니다. 알파 세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지금 초딩 뭐 이런 애들은 베타 세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가능하겠지만 사회학적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자기가 학습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디바이스의 발달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이 나눠지는 거죠. 그죠? 저는 입사해가지고 할 때 주로 썼거든요. 품위서 쓰는데 타이핑도 아니고 썼어요. 그러다가 타이핑이 타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PC가 나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PC 세대 말고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탭을 쓰게 되고 지금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GPT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 잘 안 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뭐하고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아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네 번째 파도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가지. 4차 인간의 시대가 오고 초연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1인 시대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파리올림픽은 뭐 8월에 봤으니까 다 보셨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이 많이 따죠. 옛날에 임춘애 생각나세요? 임춘애? 라면 먹고 막 뛰다가 막 하면 말라가지고 장합니다. 아나운서 하셨으니까 중계방송 하실 때 잘합니다. 대안에 거나 뭐 딛고 일어서서 뭐 이렇게 얘기를 얘네들한테 그런 얘기, 얘네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즐기려고 합니다서 얘네는 다 우는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한해 맺혀서 우는 얘네들 아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된 게 전반부예요. 뭐 여러분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2부를 말씀드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런 시대의 변화가 이 세상의 변화가 인재라고 우리가 규정 질 만한 미래 인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죠. 근데 그게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은 뭐 앞에 얘기가 그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주제는 앞에 거는 도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솔루션 같은 건데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면 제가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엄청난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서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거고요. 앞에 얘기는 오늘 처음 저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건 없을 거고 다 알고 계신 거를 피부로 것들을 조금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4.0이면 인재도 4.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3.0은 뭐였지? 2.0은 뭐였지?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사실은 인재도 1.0 인재, 2.0, 3.0까지 온 겁니다. 인지를 못했어도. 근데 뭐 그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가 되는 4.0 인재라는 것이 1.0, 2.0이든 3.0까지의 인재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다 그러면 그냥 뭐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른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오늘 뭐 일당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업 출신이라서 늘 이렇게 경제
총장님도 또 경제학 교수니까 뭐 일당 나온다 이런 말도 뭐 정서적으로 그죠? ROI가 조금 부호하게 ROI가 나오는 거죠, 그죠? 시간도 투자하셨고 에너지도 투자하셨는데 뭘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조금 어렵게 뭐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주최 쪽에서 뭐 몇 번 당부를 하더라고요. 좀 쉽게 해달라. 그래서 쉽게 뭐 쉬운 거는 동물 얘기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떤 형 인재에서 어떤 인재로 바뀌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간명하죠, 그죠? 1.0은 뭐고 2.0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간다 이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한 80-90%는 커버가 됩니다. 자, 개미의 이미지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두 번째, 때로 다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씩 잡아보면 얘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계속 어디로 가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얼른 계속 가요. 열심히 가는데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동화에도 늘 개미와 배짱이 그러면 우리한테 개미는 이미지가 푸근하고 너무 개미처럼 해 열심히. 그다음에 저장의 개념도 있어요, 그죠? 여름 먹으면 뭐 열심히 저장.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맞는 겁니다. 아, 이쪽하고 정서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꼰대 쪽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미 그러면 우선 징그럽잖아요, 그죠? 징그러워요, 그죠? 징그럽고 하여간 좀 안 맞아요. 거미줄 이런 것도 싫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상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설명 끝냈고요. 그건 거미의 특징은 단독 행동을 합니다. 거미가 떼로 다니는 거 봤습니까? 335 이렇게 져가지고 떼로 안 다니죠. 거미는 단독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얼핏 보면 거미는 생각보다 부지런한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우리가 보는 거미는 중앙에 이렇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매달려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거미의 특징은 뭐냐면 단독을 하면서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곤충도 아니에요. 우선 다리가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개미는 곤충류인데 거미는 거미류입니다. 왜? 네 쌍이거든요. 다리가 4개예요. 그죠? 다리가 4개.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거미줄을 칩니다. 아무데나 칠까요? 아니면 뭐 신경 써서 칠까요? 그죠? 뭐 우리가 거미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느낌에 신경 써서 하겠죠. 왜? 아무데나 치면은 뭐 곤충이나 아무것도 안 달리는데 그냥 치면은 그 진짜 ROI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사업하시니까 ROI에 민감하시구나,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데 쳐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고 잠자리, 나비 이런 곤충들이 잘 날아다니는 교통의 요충지 같은데 쳐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냥 거미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우선 하기 전에 좋은 데다가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거미줄도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집니다. 완벽하게 져요. 그리고 거미줄이 다 끈끈한 게 아닙니다. 거미줄이 다 끈끈하잖아요. 자기도 끈적거려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방사선하고 나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직 수평 돼 있는데 이쪽은 끈끈하고요. 지가 다니는 데는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똥 싸면서 끈끈한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동물학자들이, 그러니까 곤충학자들이 봤더니 가끔 좀 머리 안 좋은 거미들이 가끔 있어서 저도 지가 걸리는 수도 있답니다. 이게 치매거나 이런 걸 텐데 하여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스마트한 거예요. 스마트하고 준비를 하고, 그죠? 전체적인 환경을 잘 알고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죠, 거미는. 근데 거미가 만약에 곤충이 딱 걸렸다, 슬금슬금 오지 않고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ROI가 높은 거죠. 쓸데없는데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우리의 인재상은 지금도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여태까지로 보면 개미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게 4.0 시대로 딱 가면서 거미형 인재로 우리가 인재상을 바꿔야 된다. 학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봐야 된다. 근데 우리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부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하여간 열심히 하고 막 늦게까지 하고 막 아침에 왜 이렇게 늦어서 어제 밤 3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갖고 왔는데 품위서 내용이 형편없어요. 그래도 야단을 못 쳐. 야, 이걸 내용이 왜 이러냐 그러면 제가 3시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뚝 떨구면 그래도 한 성의가 있는데 야단을 그래 애는 썼어. 그래.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 얼굴 보니까 야단을 못 치고 빨리 저기 사우나라도 갔다 와서 샤워라도 하고 와 이런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똑똑해. 근데 칼퇴를 해. 괜히 미워요. 일 다 하고 갔는데도 괜히 미워. 칼퇴 그러면 약간 거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지 것만 알아서 개미처럼 그래도 사람 우리 인정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다가 저만 다 해도 다른 애 좀 늦게까지 일하면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게 동료애고 인간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쪽에 마음이 간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개미형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거는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옛날부터 안 맞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대가 1.0, 2.0, 3.0까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재상이 맞았던 거예요. 산업시대 역군의 경제 도약할 때는 진짜 밤새도록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 GPT가 일을 다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한가하지가 않아요. 사생활이 아주 복잡하더라고. 저녁 때 PT도 받아야 되고, 주말에 어디도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조직을 위해서 개인 생활은 단 말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상당 부분은 조직 중심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정서가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재상을 우선 심볼릭하게 개미의 시대는 가고 거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미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4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로는요 4.0 인재의 특징입니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얘기한 거하고 갑자기 좀 꼰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다가 결국 인성이냐? 그거는 이유가 옛날 시대의 인성 개념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의 인성은 뭐냐면 인간성입니다. 인간 본연의 성향. 왜 그렇겠어요?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4차 인간의 시대, 기계가 지배하면 우리의 생각이 기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계를 리드하려면 기계가 갖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기계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기계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착하다, 이렇게 선하다, 순하다 이런 인생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인간다운 인간의 본연의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적 특징, 이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인재일수록 미래 사회에 유리하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은 그래서 팀 쿡이라고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지금 애플 CEO 하는 그 사람이 팀 쿡 아시죠? MIT 축사에 가서 이런 잡스도 스탠포드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팀 쿡이 MIT에 가서 거기 또 공대생들이 많잖아요. 뭐라고 메시지를 나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그걸 갖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들이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비 같은 거 있으면서 여러분들 더 생각 안 하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이나 인간적인 부분들이 더 점점 퇴화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MIT 학생들 공부 잘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들, 사회를 공헌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힘이 다 인성이라는 거죠. 그게 다 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전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의 우리의 산업시대나 정보지식 사회까지의 우리의 인재의 개념은 뭐냐면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가 돼야 된다.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좋다라고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세분화가 됩니다. 전문가에도 세 가지 종류의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 그죠? 한 일을 오래 한 사람. 두 번째는 초전문가. 초전문가는 누구냐면 전문가들 중에서 5%에서 10%에 드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전문가는 다 전문가예요. 그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전문가잖아요. 다 아나운서예요. 그 중에서 뛰어난 아나운서가 있죠. 이렇게 보면 1%, 5% 이렇게 상위에 랭킹된 그런 아나운서를 아나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메시지는 핵심이 그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의 능력을 유지하는데 나름대로 버틸 수는 있지만 오래는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우리의 전문가들을 직격탄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GPT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누적적으로 해왔던 그 부분을 다 GPT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은 궁극적으로 더 이상 경쟁력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어서 시간을 빨리 벌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탈전문가로 가야 된다. 더 이상 누구는 뭐 전문가야라는 소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게 그런 미담이나 그런 게 아니게 되고 오히려 뭐의 전문가라는 것이 그 사람을 프리즌 박스에 갇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일수록 좋은데 앞으로는 전문가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거기에 포지셔닝 해버리고 다른 쪽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탈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강호동이에요. 강호동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안 봤지만 덩치도 좋고 날 때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씨름하면 좋았겠다 이런 느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씨름하기 전에. 그럼 그거 비전문가예요. 그죠? 근데 씨름을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하니까 백두장사 타이틀을 땄어요. 이건 확실히 씨름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더니 한라급, 백두급 이렇게 하더니 천하장사가 돼버렸어요. 하여간 씨름 중에서는 이만기를 이기고 최초로 최연소 씨름이 됐잖아요. 그건 초전문가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이만기 같아 되는 겁니다. 이만기는 요즘 변신했지만 예전에 교수도 하고 씨름할 때 해설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게 초전문가예요. 근데 강호동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강호동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거미형 인재야. 개미처럼 보이는데 장사 왕개미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왕검인 것 같아요. 왜? 그 젊은 나이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씨름 선수로 평생을 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질문을 했겠죠. 노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MBC에 입사 시험을 쳐가지고 개그맨의 시험을 칩니다.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개그맨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강호동을 개그맨으로 또 기억하지는 않죠. 뭘로 기억합니까? MC로 기억하죠. 그죠? MC로 랭킹으로 따지면 아마 넘버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넘버 5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자, 강호동의 모습을 끊임없는 변신이죠.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전문가에서 초전문가로. 지금은 요즘 젊은 애한테 강호동 씨름 선수였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당연히 강호동을 씨름 선수로
기억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을 강호동을 씨름 선수로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MC로 기억하는 거예요. MC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뭐 제자들이 됐던 우리 밑에 뭐 자녀들이 됐던 어떻게 미래에 키워야 될지의 전문성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창의성.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창의성을 중요하다고만 얘기하고 창의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 노력이 별로 안 돼 있어요. 50년 전 창의성이나 30년 전 창의성이나 지금 얘기하는 창의성이나 혹시 여러분들 그 창의성이 이렇게 굉장히 발전되면서 뭔가 이런 느낌이 듭니까? 그냥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정보 지식 기술 같은 거는 50년 사이에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지성은 그만큼 그 창의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얘기하다 보면 왜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해? 응? 뭐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많은 거예요. 이 부분도 왜 심화라고 했냐면 발전해야 됩니다. 디벨롭.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창의공학이라든가 창조공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디즈니에 보면 이매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디즈니라는 회사가 지금 100년 됐는데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창의라고 해가지고 뭐 디즈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드는 작업들은 굉장히 공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도 디즈니 같은 데는 1.0, 2.0, 3.0, 4.0으로 그 전문성을 갖고 계속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디즈니가 100년이 됐는데도 지금 그래도 건재하잖아요. 건재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제자들 또는 우리의 뭐 어린 학생들 또는 직장에 누구든지 하다못해 우리 자신도 우리는 나이 정도 됐으니까 창의력은 됐고 라는 말을 절대로 입력시키지 마세요. 뇌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아주 그냥 우리 주인은 창의력에 대해서는 포기했으니 나도 애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점점 머리가 나빠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근데 머리가 창의력인 게 안 된다 그러면 저 돈 뭐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통장을 깨시든지 해가지고 두바이를 한번 꼭 가보세요. 두바이. 거기는요, 무식하게 창의적인 나라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무식하게 창의적. 왜 무식하다고 할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사막이에요. 거기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력이 숨쉬는 도시 한 군데를 꼽으라면 저는 두바이를 꼽겠어요. 뭐 뉴욕도 랭킹 안에 들 수 있어요, 그죠?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예술의 도시 그런 데도 유럽의 도시 몇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엣지를 달려요. 왜? 이 도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첨단 기술과 지식을 다 컨설팅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돈도 많이 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컨셉을 딱 잡는 거예요. 상상력이 뭐냐면 꼭 이것만 물어봅니다. 뭐 프로젝트를 할 때 딱 세 가지만 물어봐요. 첫 번째가 뭐냐? 세계 최초냐? 이 질문. 세계 최초냐? 또는 세계 유일이냐? 딴 데는 없느냐? 세 번째, 뭐 딴 데도 있는 거라면 세계 최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최고층, 초고층 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이러시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랭킹해도 못 들어가요. 두바이에 있어요. 828m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랜드마크가. 그러니까 두바이에 가면 그 조금 도시가 크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도시에 한 2-3시간이면 다 도는데 거기에 전 세계 최초 유일이 한 수백 개가 돼요. 아이템이. 뭐든지 어디가 유일이야. 딴 데는 없어요.
인공섬을 만들었고 그 위에 칠성 호텔이라는 것도 두바이에서 철문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뭐 5성이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6성까지는 우길 수 있어요. 근데 7성을 만든 거예요. 이게 유일하겠죠, 그죠? 그리고 7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위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호텔을 진 겁니다. 버즈알 아랍이라는 호텔이에요. 그것도 모양도 돛담배 모양처럼 만들었어요. 왜? 멀리서 보면 바다 위에 돛담배가 떠 있는 형상이에요. 안 가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자보려고. 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유 미친놈들 다 있네 이러면 이제 꼰대라니까. 뭐 매일 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한번 자고 남들한테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너 잡았어? 난 잡았거든. 이 말만 한 100번 하면은 ROI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다른 사람들 더러워서 만나기만 하면 너 잡았어 이 말 때문에 승질나서 가는 거예요. 돈이 없나 가오가 없지. 근데 가오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고 오는 거예요. 너 얼마짜리 잡았어? 뭐 2천만 원 그럼 나는 3천만 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수백 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21세기의 창의력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서 그냥 이렇게 설명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서 보시면 그냥 우선 이제 더워서 우선 헉헉 되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헉 하는 거예요. Amazing, 와우, 와, 이야, 이런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서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쳐요. 그 골프 선수들은 그거 한번 치고 싶어서 돈을 달래는 대로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테니스를 쳐요. 뭐 베레벨 게임. 거기에 ATM 기능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골드 바 있잖아요. 그게 ATM. 우리는 캐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려. 그런 거예요. 이게 창의력의 현주소예요. 창의력 4.0 보시려면 두바이에 가시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고 도시를 살리고. 그럼 앞으로 두바이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계속 그거를 진화시킬 테니까. 자, 네 번째. 대한민국이 이게 굉장히 셌다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어요. 야성, 영성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티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적으로 표현하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월급쟁이도 기업가 정신이 충실했어요, 그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일 하는 건 내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충만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다 안 가지니까 나도 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평균적 사고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을 때 그 스피리추얼리티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왜? 리더십은 그게 기본이니까. 리더가 그 어떤 리딩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그 용기가 없으면은 리더가 아닌 거죠.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전문가한테 이런 야성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전문성이라는 데가 노력하는 게 리더십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네 가지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는요, 이런 것들이 1939년에 HP라는 회사 아시죠? 휴렛 패커드.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회사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회사예요. 실리콘밸리라는 건 1970년대 만들어진 이름인데 1939년이니까 왜 이름이 휴렛 패커드인지는 아시죠? HP인지는. 휴렛이라는 사람하고 패커드라는 두 친구가, 청년들이 요 뒤에 얼핏 보면 꺼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창고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저기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두 친구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11개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룰을. 근데 다 보실 필요 없이, 또 궁금하시면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는데, 제일 첫 번째만 보세요. Believe you can change the world. 그 젊은 두 친구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고 스스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 정신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실리콘밸리에 가면 전부 다 무슨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뭐 구글의 뭐 레리 페이지나 뭐 이렇게 강연하다 보면 맨날 뭐 하다가 We can change the world for better world 이런 말이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특정 기업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실리콘밸리를 리딩하는 국가 가치자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없으면 미래에 특히 AI 시대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로봇 빌딩을 만든 거는 제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제가 뭐 네이버를 특별히 좋게 보지는 않고 그냥 쏘쏘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방문을 해보고 내가 박수 쳐줘야 되겠다. 내가 뭐 크게 도울 일은 없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 회사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그래도 세계랑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 정도의 그 호기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 CEO들이 다 젊어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좋더라고요. 뭐 30대, 40대가 되니까 우리가 보면 좀 겁먹어서 저게 될까 그러는데 저렇게 네이버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빌딩 저거를 로봇 빌딩으로 저렇게 만들 때는 잘못되면은 로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기업가 정신이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성자예요. 성자. 인성, 전문성, 창의성, 야성.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편에 사성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성.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력 그 정도만 돼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쉬우면은요 남도 쉬워요. 근데 5가지가 또 있어요.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능력, 역량, 영어로 얘기하면 competency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아까는 성향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연마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뭐 학생들이나 젊은 인재뿐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나 스스로를 대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죠? 나는 뭐 연령에 관계 없습니다. 왜? 다 이 시대를 2024년에 지금 8월을 다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면제될 수가 없어요. 지금 4.0 사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져요. 나는 어플형 인재인가? 뭐 키우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나는 어플형 인재인가? 또는 뭐 다 리더 그룹이시라고 보고 나는 어플형 리더인가? 플랫폼형 리더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핸드폰 딱 보시면 어플들이 쭉 돼 있잖아요. 그죠? 어플은 알겠어요. 근데 플랫폼은 OS라고 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갖고 뭘 어플을 깔려고 그러면 팽그르르 돌고 설치 그래갖고 돌고 하잖아요. 그거를 작동시키는 게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 애플 뭐 이렇게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메타포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나의 리더십을 어플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거 어플이죠, 그죠? 다른 어플들보다 그죠? 내가 베스트 어플이 돼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사용되고 많이 쓰면 뭐 이를테면 드라이브 할 때 내비게이트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뭐 만보 걷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랭킹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어플이 훌륭해도 뭐다? 어플이다. 어플은요 초연결 사회의 하나의 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연결 사회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건 뭐냐면 그거를 연결시키는 주체자로서의 플랫폼형 리더가 돼야 되는 게 메시지입니다. 어렵고도 쉬운 얘기예요. 아는 거는 쉬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이 분들 중에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유능한 사람, 제일 멋진 사람이 돼야지라고 내 리더십의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어플형 리더십이에요. 근데 플랫폼은 뭐예요? 아까 총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면서 소개도 시키고 하는 그 역할은 어플입니까? 어플 중에서 왕어플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플랫폼이죠. 다 연결시키면서 전체 네트워크와 서로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어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야 누가 누군지 알게 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은 어플의 역할이 아니고 플랫폼의 역할인 거죠. 이게 미래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거죠. 느낌 아셨죠? 자, 두 번째, 나는 질문형 리더인가 답변형 리더인가요? 여태까지 산업시대와 정보지식 사회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 그 범위성이 나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동일한 능력이라면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하죠. 그죠? 지식의 누적의 양이 전체가 클 테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GPT하고 인공지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구글 검색 정도만 하는 걸로 끝났어도, 이게 3.0이거든요. 구글 검색의 그 시스템이 정보지식의 핵심적인 게 구글 아닙니까? 괜찮았는데 이 GPT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를 넘어서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나랑 아류에 있는 동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의 합을 지가 돌려가지고 베스트 솔루션, 베스트 날리지, 베스트 익스피리언스를 3초, 5초 만에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인생을 돌려도 이래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떡하냐고요. 온놈이 그거를 발명해가지고 다 뿌려놨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신을 해야죠. 그러면 GPT하고 붙는다 그러면 답변 능력, 나의 답변 능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질문 능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질문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엔 답변이 중요했어요. 남이 다 대답하지 못하는 걸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와, 답변 멋지다. 저 정도 경륜이 있으니까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다. 이게 경쟁력이었는데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를 못 이긴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현악들의 또 누구 한 사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해가지고 한 것보다 나의 경험이 우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인간 어느 누구도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는 그래도 아마 GPT 나온 그거보다 더 이기려고 아마 밤샐지 몰라요. 마치 저 사전 갖고 이제 영어 잘하려고 사전을 다 외우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전은 찾으면 되고 내가 어떻게 잘 찾고 빨리 찾고 하는 것이 내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상징하는 게 답변형 리더에서 질문형 리더. 자, GPT가 질문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질문도 평소에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GPT 쓰면서도 질문이 단순해. 뭐 여기가 어디야? 뭔데 어떡하지? 이거는, 그리고 나온 답이 벙벙한 답 나오거든.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물어봤는데 이게 좀 쌍박한 쌍박한 질문을 안 해서 쌍박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또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질문을 예리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 핀포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에 처음에 벙벙한 데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가기 시작하면 그 포션이 높아질수록 답변이 나한테 딱 맞는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것을 재단하는 능력. 이게 뭐겠어요? 질문 능력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니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서 끼는 게 아니고 촌철살인위대 길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질문형 리더예요. 재미있는 사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그죠? 한국 기자들이 오바마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자들한테 한국에 왔는데 OECD 굉장히 잘했다고 10여 년 전 일이에요. 한국 기자들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게 딱 CCTV 기자가 딱 손을 들더니 제가 동아시아를 대표해서 한국 기자들한테 동아시아를 대표해서 그랬더니 오바마가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좀 컴펜세이션을 좀 해야 되는데 질문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됐고 보니까 차이니스인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질문 받을 테니까 우선 여기 대부분이 한국적이니까 한국 기자들한테 페이버를 먼저 주겠다고. 한국 기자들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고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기자잖아요. 그냥 일반 강의도 아니고, 기자는 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질문 갖고 먹고 사는. 근데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바마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알아차린 거지. 이 친구들이 영어가 약할 수 있겠구나. 질문을,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질문해야 되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질문을 주저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옆에 통역이 있었거든요. 여기 통역이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시라. 그럼 내가 통역 듣고 답변할게. 아주 더 친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했던데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겠어요. 그나마 맞추던 눈도 안 맞추고 밑에 보고 계세요. 왜 눈도 안 맞추는 거야? 눈 짜치잖아요. 그렇게 페이버를. 그러니까 전부 다 기자들이 막 뭐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오바마 no takers, no takers 질문 막 나중에는 막 구걸하듯이 하더라고. 혹시 질문 아무거나 하시냐. 근데 결국 안 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 기자가 버티다가 씩 웃으면서 아무도 안 하네요. 내가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는 물론 그 상황이 그냥 예지, 기자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질문이라는 포인트가 우리가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답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리고 답에 오리엔티드 돼 있잖아요. 문제 해결에 오리엔티드 돼 있지, 문제 발견에는 오리엔티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멤버들 질문을 열심히 배우라고 독려, 엔커리지 해주셔야 돼요. 답변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 간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설계형 인재, 시공형 인재예요. 나는 설계형 인재 리더인가 시공형 리더인가. 자, 이게 아까 그 빌딩이에요. 828m. 삼성물산에서 이걸 시공을 했어요. 그 시공하고 삼성물산이 이거 시공한 다음에 적자 받겠어요? 이익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적자는 안 봤어요. 기업이 적자를 내면 안 돼. 이익은 받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더 이익을 많이 본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빌딩을 설계한 회사예요. 그럼 삼성에 설계 회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삼성에 설계를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여기에 그 두바이에 구강이 있어요. 구강인데 구강이 딱 두 가지 주문을 한 거예요.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알아서 져달라.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줄 것. 이게 그렇잖아요. 최고를 져야, 그게 두바이의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쌍박해서 전 세계에서 이 빌딩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도록 디자인을 쌍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라. 쉬운 주문이니까 제일 높이 해라. 쌍박하게 지어달라.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맘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어려워요. 아니, 제일 높이 하라 그러면 1000m를 해야 돼, 800m를 해야 돼, 1500을 해야 돼. 차라리 920을 해달라. 그럼 편하게 거기에 맞추면 돼. 근데 알아서 높이 져라. 그 대신에 제일 높이 져라.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폼나게 져달라. 이게 폼나는 게 뭐냐?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었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계해서 지었다가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계약 위반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듭니까? 전 세계에서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미국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떼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달라고 하겠어요?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잖아요. 비싸게 불렀겠죠.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비싸게 부르는데 그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만들었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얘 할 말이 있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인한테 맡겨서 한 디자인인데 안 오면 다른 이유에서 안 오겠지.
이 건물 디자인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삼성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우리가 밤새고 했는데, 우리가 코피 흘리면서 했는데, 이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약하냐면, 우리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였거든요. 남들 걸 카피하거나 벤치마킹하거나 아주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뭐가 약하냐면, 축적의 시간이라고 서울 공대 교수님들이 쓰셨던 그저 한 2010년인가에 했었던 책 보면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하느라고 남의 거를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 거는 세계 최고인데, 뭐를 이렇게 개념을 던져줬을 때 이거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게 퍼스트 무버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만이 살아남는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퍼스트 무버만이. 내가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기존의 개념은 어디에 다 있다? GPT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형 인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잘해야 돼. 이렇게 네 번째는요, 2D형, 나는 2D형 리더인가 4D형 리더인가예요. 자, 2D는 아시죠? 평면형이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3D가 있어요, 그죠? 그건 입체예요, 그죠? 근데 4D가 있어요. 4D는 뭐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3D는 건너뛰었어요. 근데 우리가 개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평면적으로 뭐를 디자인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약하냐면, 쉽게 해서 입체적 사고가 약해요. 그런데 보통 때문에 3D형 인재를 키우라고 하는데 왜 4D라고 했냐 하면, 세상이 4.0 시대로 가서 지금은 뭐냐면 단순하게 입체적 공간관념의 아키텍처 능력만 갖고는 안 되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개념을 디자인하고 미래의 사업의 모델을 잡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4D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들은 이런 리더를 키워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저화질 리더인가 고화질 리더인가. 이거는 TV의 비유예요. 요즘 4K가 기본이고 8K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화질이 너무 좋죠. 핸드폰도 찍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주 뚜렷하죠. 1억 화소, 3억 화소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고화질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시절에 이게 배불뚝이 TV 보면은 이렇게 막 우웅 하면 3줄로 하다가 툭 치면 1줄로 됐다가 또 다시 2줄, 3줄로 가고, 이게 저화질이거든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뭘 지시를 할 때, 리더로서 지시를 할 때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지시 대명사가 많아요. 왜 어이 하냐면, 이름이 있는데 아는데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저기에 그러면 성질 급한 나오잖아. 그거 있잖아. 예? 그거 근데 상대방도 모르니까 예, 그거요. 그러면 속으로 그거 뭐지? 이런데 잘 되고 있지. 뭐라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럼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밑에서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면 잘 되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하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잘해야지. 응?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인 거 알지? 예, 압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겁먹고 신중하게 뭐 쥐어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빨리 하랬다고 설렁설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가 말이 잘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영어가 나와요. You know what I mean? 그러면서 너랑 자네랑 벌써 눈빛만 봐도 아는 저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면 돼. 또 영어가 나와요. 더 sooner, 더 better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해. 그러고 간다고요. 그러면서 상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시를 너무 클리어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했었던 아날로그 시대 1.0, 2.0, 심지어는 3.0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부분인데 젊은 애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4.0. 정확하게 고화질로 마치 화소처럼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능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질문 능력 중요하고요. 그죠? 세 번째 능력 설계형 리더가 돼야 되고요. 네 번째는 2D가 아니라 4D로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화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문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문명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 4차 인공지능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왔고 석세스풀리 성공적이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변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형 인재도 이런 류의 인재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